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관영 간사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네, 김종환 KBS 전주 방송총국 기자이십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황영호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신 기조 발제 내용에 대해서 8분의 토론자께서 지정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모두 끝나면 개헌특위위원, 국회의원 및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질의응답을 시작한 후에 적정 시점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시간이 종료된 뒤에 방청석의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방송이 진행 중이므로 지정토론 7분, 자유토론 및 질의 3분 등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 종료 1분 전과 종료 시에는 종소리 등을 통해서 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승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원광대 강승식 교수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맡은 부분은 총강하고 기본권 분야인데 논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정부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강과 기본권 관련된 쟁점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골라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강 부분에서 좀 제가 주목되는 거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 등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건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전문에 포함될 충분한 사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들 중에서 부마 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가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면 사후에라도 법적 재판이나 입법을 통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저항권의 법리를 저희가 이제 재확인한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본권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골라봤는데요. 첫째 이제 기본권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어느 하나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내용별로 나눠보면은요. 자유권, 평등권, 절차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의 기본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절히 분류를 해서 기본권 주체를 좀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참정권이나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본권들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 신청 주체 이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논의하고 있는 검경 간의 권한 배분, 이 문제로 좀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런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그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장 청구권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이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개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굳이 이거를 빼야 하는, 그 검사의 영장 청구 절차를 빼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을 새로 이제 신설하고 추가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나름대로 이걸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변화하는 현실을 이제 헌법이 반영을 한다, 이런 측면에선 굉장히 선언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생명권, 안전권, 이런 기본권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행 헌법 규정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을 추가하는 문제로 개헌 논의를 계속 지연시킨다, 이런 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치구조, 저는 이제 통치구조 중에서도 좀 권력구조, 정부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데, 저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외치, 그리고 총리가 담당하는 내치, 이게 과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헌정의 실제에서 과연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도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안정적인 권한 배분,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헌법 현실에서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좀 그건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이게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의회 선거인데요. 의회 선거에서 만약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이긴다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당히 무의미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야당이 이제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저희 이제 정치 현실을 좀 보건대 정당 간의 타협의 문화가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려운 좀 이런 현실에서 이게 과연 끊임없는 국정 정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동고정부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총리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이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정부 형태는 내각제로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제로 되거나 아니면 내각제로 되거나 이런 정부 형태가 될 수밖에 시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은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취지에서 1차 중임제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환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 분야 지정 토론을 하게 된 전주 KBS 김종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지방분권 관련 개헌 의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왜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지,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한지 이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방분권 분야에서 개헌 관련돼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다른 의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다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시고 저는 이제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학술적 논거나 어떤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훨씬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왜 개헌 논의가 필요한가를 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의 개헌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겪으셨을 텐데 30년 전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구는 직선제 개헌이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근데 아시다시피 6월 민주화운동은 절정이었지만 사실은 85년부터 당시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지하 세력이 직선제 개헌을 고리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나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위의 수준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 요구들을 직선제 개헌이라는 어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요구로 모아냄으로써 개헌의 동력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 집권 세력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4.13 호원 조치나 그 이후의 과정들 거치면서 개헌에 굉장히 소극 반대를 했었지만, 그거를 뚫고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어찌됐든 당시에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모아냈던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결국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당시 여당과 야당, 민정당과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서 6월 민주화운동 때 분출됐던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여야의 어떤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버렸다. 결국 직선제 개헌이 개헌의 동력이 됐지만 직선제의 가치구만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 그때를 회고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개헌에서 그러면은 이번 개헌은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내용과 형식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내용면에서 당시 1987년의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처럼 지금 국민의 요구, 시대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에 단순히 지방분권의 한 분야, 그러니까 개헌 여러 가지 주요 의제 중에 한 분야로 지방분권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아까 보면은 분야에 국가 정체성도 있고, 기본권도 있고, 경제 민주주의도 있고, 정부 형태도 있고, 선거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의제들의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권의 가치, 분권의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에 있어서 좀 더 아래로부터 개헌 논의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리가 좀 더 아래로 시군단으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지방분권 관련 그 개헌 의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네, 알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거를 저는 헌법 1조에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선언하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국민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권을 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들은 그 개별 법률로 정해도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뭐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성남시나 서울시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법률에 준하는 조례 제정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 뭐 당연히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과세자치권은 보장하고 재정 격차는 보완해야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 조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자치재정권이 지역 간 불균형이나 재정 격차 심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재정 조정 기능의 강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방중앙 간 사부 배분 원칙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뭐 마찬가지로 그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뭐 조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2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90조에 보면 국가원로 자문회의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죠. 국가원로 자문회의도 헌법기관인데 뭐 제2국무회의가 헌법에 들어가지 아니란 뭐 돼서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을 충분히 지금 생방송 문제가 있어서 네,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자유토론 또 3분씩 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때 또 추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대학교 송기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87년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세력관계,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경성헌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문서로 돼 있어서 그것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름 그 당시까지 확보된 어떤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나름의 그 인간의 어떤 발전의 역사를 퇴행하지 않도록 나름 그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어떤 헌법학에서 논의하던 각종의 주제와 내용들을 이번 개헌의 기회에 다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렇게 추진할 때는 개헌은 매우 요원하다. 어쩌면 이걸로 교과상권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현실적인 어떤 개헌의 성과를 내기에는 뭔가 좀 충분치 않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헌법의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이 정말 헌법에 있는가, 그 원인이 헌법에 있다고 할 때 그 헌법에 대한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주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법률 개정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 개정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망명권 논의도 아까 그 의제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망명에 대해 정책 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의원에 따라서 법무부의 그런 태도를 질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정책 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인권법적인 그런 기준에 비춰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지금 헌법에다 망명권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야말로 법률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 주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옳은 태도다. 생명권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명권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생명권 규정 안 해도 이미 인정되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헌법은 우리 헌법에서 10조에서 굉장히 기본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걸 37조 제1항에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이게 기본권이 아닌 게 아니다. 그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시킨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문화되어 있으면은 더 쉽게 인정되고 논란이 없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명권 문제도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권에 인정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걸 생명권을 명시한다 그러지만은 적어도 사형제라는 생명권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 답안이 있는 정도는 돼야 그 생명권을 명시할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전면적인 개헌의 논의가 과연 효율적인가 또 정말 성과를 이뤄내기에 적합한 방식인가 이런 문제에 좀 의문을 갖고 좀 논의를 구체적인 정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헌법 개정의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법률 문제 또는 정치의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문제가 우리 헌정의 주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열쇠이지 헌법 개정 그 자체는 어쩌면 답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 개정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왜 국회일까? 아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그런 개헌을 말씀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열린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국회가 헌법 개정에 관련돼서 이 의결권을 갖지요. 그렇지만 헌법 개정에 관련되는 논의를 주도하라는 그런 것은 사실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열린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국회의원 36명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또 정부의 인사, 법원의 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각종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망라되어 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지 왜 그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만 참석하고 그게 위원이 아니고 이게 자문 의견으로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논의도 역시 왜 그냥 논의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의견을 듣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수렴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논의에 와서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의문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 구성부터 좀 달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권에 관련돼서도 이 논의가 오히려 정말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돼서 사람으로 그걸 바꾸는 거. 지금 모든 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지 국민의 권리는 아니니까. 근데 또 기본권 가운데서는 또 국민만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바꾸고 국민으로 바꿀 때 어떤 것은 이게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만이 주체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라면은 그 부분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괜히 전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 논의가 장애를 받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고 해석의 문제에 맡겨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런 주체 문제에 대해서 널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장 문제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 헌법 29조 2항이 군인 군무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고 이게 1971년 유신헌법 전야에 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걸 유신헌법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헌법까지 왔고 이게 우리 헌법의 어떤 문제 조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게 그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보상을 일반인보다 더 낮게 좋게
아니면 일반인에 준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액수로만 이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그 보상의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이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면은 사실은 29조 2항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시간이 지금 이미 경과가 예,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27조 2항이나 이런 문제들도 예. 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런 문제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감사합니다. 네. 이 송 교수님 굉장히 많은 양의 토론문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배포해드린 자료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실제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옥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신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7쪽부터 제 토론문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론부터 좀 잠깐씩 읽어가자면 우리 시민들이 60년 4.19 승리라든가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이끌어는 어떤 주체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주체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2016년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성공시킨 이 촛불의 항쟁이든 혁명이든 이 선상에서 저는 이제 개헌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는 시민이 무엇보다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기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건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이 전 정부의 실패가 헌법 때문인가, 헌법이라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그러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토론을 통해서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어떤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민으로부터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민사회들에서도 다양한 소그룹 규모의 토론회들이 이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를 함께 갖고 가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관도 선출하자, 뭐 별 것들을 다 하고 위원회 구성을 의회에 맡긴다든가 의회에서 선출한 몇 인을 넣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선거제도 자체가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몇몇 큰 정당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역시 몇몇 큰 정당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는 독립적 위원회까지도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와 개헌 논의가 연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해야 되고, 또 개헌의 시기를 뭐 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한다든가 이렇게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어떤 개헌안이 실제로 헌법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민주시민이 국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통제 세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본권 주체에 대한 현재 이제 모든 사람의 권리인가 국민의 권리인가로 주체를 재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독일식의 그 기본권 주체를 본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4개 기본권만 국민의 권리이고 모든 것은 인간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도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집필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지,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사회적 기본권은 거기는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도 역시 자연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간의 권리니까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자고 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처음에 인간의 권리로 보았다는 그 처음에 기본권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인간의 권리로 다시 규정을 하고 싶다면 정말 인간의 권리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참정권을 전부 국민의 권리로 하자, 아니면은 사회적 기본권을 전부 국민의 권리로 하자, 그러면 현재대로 놓아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사회적 기본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가 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등권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제11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평등권과 관련된, 특히 여성의 평등권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이제 한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꼭 손보고 싶은 그러한 조항들이고, 현행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저는 이제 추가를,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는 그 사유들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 구조적인 소위 세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평등하게 실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국가 목적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의무 조항 형태로 좀 규정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32조 제4항에 있어서는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을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여성도 아니고 노동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전혀 해명을 못하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법 분야를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사법부를 개헌을 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거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개헌 특위에서는 독일 안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추천위원회 안을 가지고 지금 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출, 이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자체 법관의 조직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법관의 인사에 있어서의 조직의 관여가 인정이 된다는 것들, 아주 중요하고도 강한 법관의 자기 이익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추천위원을 통한 법관을 인선을 한다면 마무리해 이런 주시죠.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좀 잠깐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이제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 임기를 대법원장과 같이 헌법에 규정을 하면서 개시가 임기를 임명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선거와 국민투표 효력에 관해서는 전형적인 헌법재판의 한 내용이니까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옮겨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예, 잠시 후에 이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번 지정토론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식 교수님께서 다음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유진식입니다. 예, 저도 여기에 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태풍에는 태풍의 눈이 있죠. 그 모든 일에는 거기에 관통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김종환 기자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개헌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를 무엇이 우리들의 이 가슴을 관통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개헌에서는 김종환 기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제 개헌, 그것이 모든 국민을 다 압도했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약간 쉬운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당당한 사람 그리고 당당한 사회 이런 모습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지금 외부에서 또는 이런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또는 각 법률이나 또는 이런 공권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우리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당당한 사회이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담아내보자라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각 개인의 당당한 삶 그리고 당당한 사회를 나타내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그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늘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개인사나 또 그 사회가 겪어온 그런 체험을 넘어서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우리가 위원회 또 학자 캠페인 그걸 동원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십니다. 지금 오늘 김성태 의원께서 해주신 발제 내용 이해 못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까지 그런 우리가 이렇게 외쳐왔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식민지 법문화의 영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걸 대단히 유쾌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식민지 시대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본의 지방 제도라는 것은 국가 주도의 그런 산업화 내지는 성장 유지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전형적인 중앙 집권적인 지방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오히려 해방 후에 일본은 대단히 많은 개정을 해서 변화가 해왔는데 우리 한국은 오히려 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그런 법 개정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이행 명령 제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인데 그것을 훨씬 더 뒤틀어서 왜곡된 형태로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직무이행 명령 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기관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먼저 정부가 그걸 최고재판소에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직무이행 명령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이행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소송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로까지 아주 더 훨씬 더 왜곡된 형태의 일본의 지방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이제 그 3공화국 헌법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지만 권위주의 정부의 그 전략과 맞아떨어져서 식민지 시대의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방을 장악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가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른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강한 중앙 집권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다 보니까 또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특히 중앙에 있는 관료들은 지방을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우리 직원들이 헌법 외에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헌법을 개정한다,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열기로서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당당한 삶, 당당한 사회를 바란다는 그런 우리가 자각이 없이는 그런 법 개정만으로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4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 입법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117조와 118조 그 규정이 있는데 117조를 우리가 권한 부여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8조를 방어 기능 부여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117조 이 부분이 5.16 이후에 제3공화국에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료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공화국 헌법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117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96조였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여기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행정에는 행정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으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력적인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5.16 쿠데타 이후에 제3공화국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9조, 그 같은 거죠. 지방 109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이것은 서비스 행정입니다. 권력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권위주의 정부의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역사적인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당당한 우리 개인 그리고 당당한 삶 그걸 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방 분권도 바라봐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성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당 선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필연적으로 권력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개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30년 전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었고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가치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저희가 만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산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개정이 저희가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재의 과거 8년 체제와 지금의 헌법적 논의를 저희들이 하는 고민의 지점이 어떤 점이 차이점인가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때 앞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80년 체제의 가장 중심이 됐던 시민들이 이 권력 구조에서는 철저하게 소외가 됐던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왜곡된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 구조를 낳았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촛불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시민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권력이 정치가 힘을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근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술 자본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과거처럼 권력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권력보다도 더 시민들이 더 많은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 자체가 정치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현상의 변화가 지금의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시민들이 중심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도 갖춰지는 거고 과거의 중앙 집중적이고 굉장히 규모에 의한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분산화되고 또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헌법에서 담아야만 된다는 게 저희들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방분권 개헌이 시민들이 자기가 주인되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적 정신을 마련해 달라는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논의에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부차적인 문제로 좀 미뤄지고 있는 게 대단히 염려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잘 되었는 이제 독일 같은 나라도 보게 되면은 기본법 자체에서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을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에다라는 전문 규정을 넣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점이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균형을 좀 맞췄으면 저는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초점으로 중점 논의가 정당과 선거인데, 결국은 헌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당이 민주화가 되고 선거가 변화가 되지만 사실은 헌법을 아무리 우리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를 시켜도 그 의미가 살아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독일식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선거제도에서. 그래서 단순히 이건 선거제도뿐이 아니라 좀 더 가능하다면은 헌법적 가치로 이런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일정 부분, 물론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도 현재와 같은 정당의 비민주화 구조에서, 후진적인 정당 구조에서 오히려 금권선거가 더 정당 내에서의 그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인물 위주의 참신한 전문성의 교체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여전히 선거가 정치가 정당의 조직 선거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의 발전과 개혁이 필요한 거고, 헌법에서도 이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에 관한 민주화 과정을 헌법에서 명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헌법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반영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변화를 헌법대로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욕구나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게 정당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도 과거처럼 단일화된 몇 개의 정당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다양화된 이런 정당들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가 발달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정치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권력 구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의 이런 변화에 맞는 권력 구조를 과감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아직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중앙집주적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각제라든가 권력이 분산되는 이런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각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의 집중 현상을 해소를 실 수가 있고, 또 현재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료주의 체제에서 이제 의원 중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지역주의 구조를 내각제 구조를 통해서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은 한간에서는 내각제가 지역 구조를 강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유럽의 경우는 정반대 현상을 결과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정당과 민주주의 발전은 권력 구조와 맞물려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현옥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정현옥 교수입니다. 저보다 앞서서 우리 김종환 기자님 그리고 우리 윤진식 교수님께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논의보다는 조금 아래로 좀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고려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조직권 세 곳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법권 같은 경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고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논의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지방정부한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조례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었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법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률 유보주의를 강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이 없이는 조례를 절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입법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만약에 헌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기반해서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하나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되고 있는 사무배분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 또 조례 제정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권에 관한 법적 제한을 완화시키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국 최저 기준 입법 방식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자기들의 자치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특히나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자치재정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정부한테 재정 수입을 거둬들이고 그놈을 집행하고 하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재정권을 상당한 부분을 우리 지방정부한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제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조례를 통해서는 독립적으로 지방세목을 절대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서만 정해야 조례에 의한 세목의 신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 사업은 중앙정부가 투자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국고 보조금 운용, 특히 용도를 세세하게 정하는 특정 보조금에 의한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지방재정 관련된 권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을 헌법의 정신에 좀 담아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 것이 이제 자치 조직권과 관련된 건데요. 헌법 118조 아까 우리 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9조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재량으로 자신의 내부 조직을 설치,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지방자치의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은 법령에 의해서 매우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담아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몇 가지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 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부단체장 정수 이런 것들을 그냥 딱 정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만약에 행정사무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단체장들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것은 지방단체들도 좀 수요자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셔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단체장들이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단체장들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방식을 좀 지향을 해야겠다. 사실상 이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이 되면 훨씬 더 지방 분권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지정토론 마지막 오늘 순서인데요. 황영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형태와 정당 선거에 관해서 토론을 맡게 된 군산대학교 황영호 교수입니다. 앞서 마지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앞서 다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겹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주문받은 정부 형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정당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는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닌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뭐 대통령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인 불행 뭐 이런 것을 경험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특유한 그 대통령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제에다가 모든 것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정부 형태랄지 국민 의식 수준이랄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문화, 정치 문화랄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을 가져왔다고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 형태를 지금 개편하겠다, 또 뭐 그런 것 관련돼서 지금 헌법 개정에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정부 형태를 개편할 경우에는 권력 분산, 또 협력 정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형태는 뭐 잘 아까 발제자에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중심제, 내각제, 위원 집정부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부 형태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본받아서 운영해야 할 선진국의 그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 그런 온전한 형태의 그런 정부 형태를 우리가 새로 선택해서 헌법에 담아내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만뒀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는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 대통령 중심제로 인한 그 폐해가 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뭐 그걸 일일이 예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각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내각제에 관련돼서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뭐 정국이 불안하다, 잦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뭐 이것은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해입니다만은 그 뭐 국익의 기치를 걸고 전국을 불안정을 해소하는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제를 취하고 이제 그대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는가, 뭐 얼토당토하는 말하자면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 형태와 이 전국 불안 이것은 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부 형태든지 전국 불안의 요소는 다 있는 것이고,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 어떻게 불안한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은 온전한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고 대통령제가 잘 이루어질 이런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선출되어 있는 대통령제, 이것은 틀림없이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남용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봤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국민은 그 지배당하게 되고 이런 역사의 불행을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는 대부분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로버트 액튼경의 얘기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권력의 분산의 문제, 또 협력의 정치의 문제, 뭐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 정부 형태의 개편은 대통령제의 뭐 개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각제로의 완전한 정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그 총리제를 두고 있어요. 무슨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무슨 사족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닌 것인데 이번 기회에 이 총리제는 폐지를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에서 권력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합니다. 이원 집정부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국민 선출하고 이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서 총리나 이런 내각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프랑스가 그런 제도인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누가 언급을 하던데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 소속인 경우에는 집행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상호 견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대통령과 총리가 집행권한 배부 문제로 갈등을 맞을 경우에 전국이 매우 불안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이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폐해가 났기 때문에 이건 옥상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그래서 완전한 그 내각제로의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 개헌을 통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했는데 지역의 갈등의 문제, 뭐 보역 갈등의 문제, 권력 분산의 문제, 정당 정치의 발전의 문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도 내각제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정당의 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다당제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협력 정치를 하고 연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소수정당도 국회 진출하고 그러면 지역 갈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큰 폐해라고 생각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분의 지정 토론을 마치고 이
지금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국회의원과 자문위원님들의 먼저 자유토론 각 3분씩 간단하게 몇 분 듣고, 그리고 우리 오늘 참석하신 국민들의 일반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이 전 정부의 실패가 헌법 때문인가, 헌법이라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그러면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토론을 통해서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어떤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민으로부터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시민사회들에서도 다양한 소그룹 규모의 토론회들이 이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를 함께 갖고 가지 않으면 개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관도 선출하자, 뭐 별 것들을 다 하고 위원회 구성을 의회에 맡긴다든가 의회에서 선출한 몇 인을 넣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선거제도 자체가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몇몇 큰 정당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역시 몇몇 큰 정당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는 독립적 위원회까지도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거제도 논의와 개헌 논의가 연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해야 되고, 또 개헌의 시기를 뭐 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한다든가 이렇게 시점을 못 박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든 어떤 개헌안이 실제로 헌법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민주시민이 국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통제 세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기본권 주체에 대한 현재 이제 모든 사람의 권리인가 국민의 권리인가로 주체를 재규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독일식의 그 기본권 주체를 본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4개 기본권만 국민의 권리이고 모든 것은 인간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도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집필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지,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사회적 기본권은 거기는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도 역시 자연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간의 권리니까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자고 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처음에 인간의 권리로 보았다는 그 처음에 기본권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인간의 권리로 다시 규정을 하고 싶다면 정말 인간의 권리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참정권을 전부 국민의 권리로 하자, 아니면은 사회적 기본권을 뭐 전부 국민의 권리로 하자, 그러면 현재대로 놓아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사회적 기본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가 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등권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제11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평등권과 관련된, 특히 여성의 평등권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이제 한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꼭 손보고 싶은 그러한 조항들이고, 현행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저는 이제 추가를,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차별을 받는 그 사유들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 구조적인 소위 세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평등하게 실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국가 목적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의무 조항 형태로 좀 규정을 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32조 제4항에 있어서는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을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점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여성도 아니고 노동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전혀 해명을 못하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법 분야를 보면 저는 이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사법부를 개헌을 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운 거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이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개헌 특위에서는 독일 안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추천위원회 안을 가지고 지금 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출 이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자체 법관의 조직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법관의 인사에 있어서의 조직의 관여가 인정이 된다는 것들 아주 중요하고도 강한 법관의 자기 이익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추천위원회를 통한 법관을 인선을 한다면 마무리해 이런 주시죠.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좀 잠깐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이제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장 임기를 대법원장과 같이 헌법에 규정을 하면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관영 간사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네, 김종환 KBS 전주 방송총국 기자이십니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황영호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십니다. 네,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신 기조 발제 내용에 대해서 8분의 토론자께서 지정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모두 끝나면 개헌특위위원, 국회의원 및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질의응답을 시작한 후에 적정 시점에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시간이 종료된 뒤에 방청석의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방송이 진행 중이므로 지정토론 7분, 자유토론 및 질의 3분 등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 종료 1분 전과 종료 시에는 종소리 등을 통해서 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승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원광대 강승식 교수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맡은 부분은 총강하고 기본권 분야인데 논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정부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강과 기본권 관련된 쟁점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골라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강 부분에서 좀 제가 주목되는 거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 등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건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전문에 포함될 충분한 그 사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들 중에서 부마 항쟁하고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가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면 사후에라도 법적 재판이나 입법을 통해서 그 법적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그 저항권의 법리를 저희가 이제 재확인한다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본권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골라봤는데요. 첫째 이제 기본권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데 그 저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어느 하나로 어떻게 획일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 이제 좀 내용별로 나눠 보면은요. 자유권, 평등권, 절차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의 기본권으로 그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 적절히 분류를 해서 기본권 주체를 좀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 예컨대 참정권이나 뭐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기본권들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장 신청 그 주체 이제 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논의하고 있는 검경 간의 권한 배분 이 문제로 좀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런 기관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그 시민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장 청구권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검찰 조직이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개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굳이 이거를 빼야 하는 그 검사의 영장 청구 절차를 빼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으로 이제 좀 살펴보는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을 새로 이제 신설하고 추가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나름대로 이걸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변화하는 현실을 이제 헌법이 반영을 한다 이런 측면에선 굉장히 선언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뭐 생명권, 안전권 이런 기본권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좀 그런 정책망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인권법적인 그런 기준에 비춰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지금 헌법에다 망명권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무모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야말로 법률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 주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옳은 태도다. 생명권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명권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생명권 규정 안 해도 이미 인정되는 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헌법은 우리 헌법에서 10조에서 굉장히 기본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그걸 37조 제1항에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이게 기본권이 아닌 게 아니다. 그게 경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시킨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문화되어 있으면은 더 쉽게 인정되고 논란이 없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명권 문제도 뭐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권에 인정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걸 생명권을 명시한다 그러지만은 적어도 사형제라는 생명권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 답안이 있는 정도는 돼야 그 생명권을 명시할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전면적인 개헌의 논의가 과연 효율적인가, 또 정말 성과를 이뤄내기에 적합한 방식인가, 이런 문제에 좀 의문을 갖고 좀 논의를 구체적인 정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헌법 개정의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법률 문제 또는 정치의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문제가 우리 헌정의 주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열쇠이지, 헌법 개정 그 자체는 어쩌면 답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 개정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왜 국회일까? 왜 국회일까? 그 아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그런 개헌을 말씀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열린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국회가 헌법 개정에 관련돼서 이 의결권을 갖지요. 그렇지만 헌법 개정에 관련되는 논의를 주도하라는 그런 것은 사실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열린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국회의원 36명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또 정부의 인사, 법원의 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각종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망라되어 가지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지, 왜 그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만 참석하고 그게 위원이 아니고 이게 의견을 자문위 의견으로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논의도 역시 왜 그냥 논의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의견을 듣는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수렴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논의에 와서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의문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 구성부터 좀 달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권에 관련돼서도 이 논의가 오히려 정말 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돼서 사람으로 그걸 바꾸는 거, 지금 모든 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지 국민의 권리는 아니니까. 근데 또 기본권 가운데서는 또 국민만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걸 사람으로 바꾸고 국민으로 바꿀 때 어떤 것은 이게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만이 주체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라면은 그 부분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괜히 전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그 논의가 장애를 받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이고 해석의 문제에 맡겨서 하는 거. 지금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이런 주체 문제에 대해서 널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장 문제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 헌법 29조 2항이 군인 군무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고, 이게 1971년 유신헌법 전야에 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걸 유신헌법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헌법까지 왔고, 이게 우리 헌법의 어떤 문제 조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이지, 이게 그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보상을 일반인보다 더 낮게, 좋게, 아니 일반인에 준해서 그 액수를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액수로만 이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 그 보상의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이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면은 사실은 29조 2항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시간이 지금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27조 2항이나 이런 문제들도 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런 문제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송 교수님 굉장히 많은 양의 토론문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배포해드린 자료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실제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옥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신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7쪽부터 제 토론문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론부터 좀 잠깐씩 읽어가자면 우리 시민들이 60년 4.19 승리라든가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이끌어는 어떤 주체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주체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2016년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성공시킨 이 촛불의 항쟁이든 혁명이든 이 선상에서 저는 이제 개헌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 논의에 있어서는 시민이 무엇보다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기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기 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당시 그때를 회고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 개헌에서 그러면은 이번 개헌은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내용과 형식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내용면에서 당시 1987년의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처럼 지금 국민의 요구, 시대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에 단순히 지방분권의 한 분야, 그러니까 개헌 여러 가지 주요 의제 중에 한 분야로 지방분권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아까 보면은 분야에 국가 정체성도 있고, 기본권도 있고, 경제 민주주의도 있고, 정부 형태도 있고, 선거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의제들의 그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분권의 가치, 분권의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에 있어서 좀 더 아래로부터 개헌 논의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리가 좀 더 아래로 시군단으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시민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지방분권 관련 그 개헌 의제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네, 알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거를 저는 헌법 1조에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선언하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국민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들은 그 개별 법률로 정해도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지금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와 갈등이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 성남시나 서울시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법률에 준하는 조례 제정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과세자치권은 보장하고 재정 격차는 보완해야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 조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자치재정권이 지역 간 불균형이나 재정 격차 심화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재정 조정 기능의 강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지방중앙 간 사부 배분 원칙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2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90조에 보면 국가원로 자문회의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죠. 국가원로 자문회의도 헌법기관인데 제2국무회의가 헌법에 들어가지 아니란 돼서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을 충분히 지금 생방송 문제가 있어서 네,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자유 토론 또 3분씩 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때 또 추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대학교 송기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87년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세력관계,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경성헌법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문서로 돼 있어서 그것을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름 그 당시까지 확보된 어떤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나름의 그 인간의 어떤 발전의 역사를 퇴행하지 않도록 나름 그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어떤 헌법학에서 논의하던 각종의 주제와 내용들을 이번 개헌의 기회에 다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렇게 추진할 때는 개헌은 매우 요원하다. 어쩌면 이걸로 교과상권을 쓰는 게 차라리 낫지 현실적인 어떤 개헌의 성과를 내기에는 뭔가 좀 충분치 않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헌법의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이 정말 헌법에 있는가, 그 원인이 헌법에 있다고 할 때 그 헌법에 대한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헌법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주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법률 개정에 관한 어떤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 개정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망명권 논의도 아까 그 의제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망명에 대해 정책 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회에서도 굉장히 의원에 따라서 법무부의 그런 태도를 질타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행 헌법 규정에서도 얼마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을 추가하는 문제로 개헌 논의를 계속 지연시킨다, 이런 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치구조, 저는 이제 통치구조 중에서도 좀 권력구조, 정부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데, 저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외치, 그리고 총리가 담당하는 내치, 이게 과연 이게 이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헌정의 실제에서 과연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도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안정적인 권한 배분,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헌법 현실에서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좀 그건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이게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의회 선거인데요. 의회 선거에서 만약에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이긴다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상당히 무의미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야당이 이제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저희 이제 정치 현실을 좀 보건대 정당 간의 그 타협의 문화가 거의 좀 찾아보기 어려운 좀 이런 현실에서 이게 과연 끊임없는 국정 정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프랑스 그 동고정부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총리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이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정부 형태는 내각제로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제로 되거나 아니면 내각제로 되거나 이런 정부 형태가 될 정리를 수밖에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경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은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취지에서 1차 중임제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환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지방 분권 분야 지정 토론을 하게 된 전주 KBS 김종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그 지방 분권 관련 개헌 의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왜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지,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한지 이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방 분권 분야에서 개헌 관련돼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다른 의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왜 개헌이 필요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다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시고 저는 이제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학술적 논거나 어떤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훨씬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왜 개헌 논의가 필요한가를 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의 개헌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겪으셨을 텐데, 그 30년 전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요구는 직선제 개헌이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근데 아시다시피 6월 민주화운동은 그 절정이었지만 사실은 85년부터 당시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지하 세력이 그 직선제 개헌을 고리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 나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직선제 개헌이라는 요구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위의 수준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 요구들을 직선제 개헌이라는 어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요구로 모아냄으로써 개헌의 동력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 집권 세력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4.13 호원 조치나 그 이후의 과정들 거치면서 개헌에 굉장히 소극 반대를 했었지만, 그거를 뚫고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어찌됐든 당시에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모아냈던 하나의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결국 그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개헌 과정에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당시 여당과 야당, 민정당과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면서 6월 민주화운동 때 분출됐던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여야의 그 어떤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버렸다. 결국 직선제 개헌이 개헌의 동력이 됐지만 직선제의 가치구만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